누구나 탐내는 실전기획서 저자 최성호입니다. 이 영상은 실전기획서를 오디오북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실전기획서의 목차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이 목차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낭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장 기획서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기본 상식, 기획자의 마인드 만들기. 상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상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기획서가 한 번에 통과되려면 상사의 관점과 시각에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획서는 상사를 거쳐 경영진에게 보고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 더욱 그렇죠. 기획서의 최종 목적은 설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하면 경영진을 잘 설득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상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경영진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한눈에 깨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기획서라도 설득을 실패하면 휴지통에 직행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작성한 기획서가 휴지통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서를 만들 때 상사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사가 작성한 기획서 중 가장 잘된 것을 찾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 소설 방식, 작성 양식 등이 녹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작성 과정에서의 노하우까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상사를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되어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초급 기획자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상사와 의논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디어, 논리 구조 등 모든 면에서 기획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작성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사와의 의논 과정을 통해 맞춰 나가야 하는데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필자도 수많은 직원과 일을 해봤지만 결국 필자에게 찾아오는 횟수가 많은 직원이 기획서를 잘 써오더군요. 의논하는 횟수와 기획서의 질은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기획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직원이 한 달간 수행한 결과물을 보고 애간장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의논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니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았어요. 또는 팀장님이 바빠서 제가 알아서 끝내려 했어요. 등의 변명만 늘어놓곤 합니다. 간혹 이럴 때 지적을 하면 기획서 작성 업무는 제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사직서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생기는 것입니다. 초급 기획자의 패기만으로 내가 직접 끝내볼 거야. 난 혼자서 할 수 있어.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어. 라는 고집하는 습성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상사와 의논하고 상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시간 지키기. 기획서의 작성의 가장 기본은 시간 지키기입니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컨설팅 기업은 납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컨설팅 기업은 매번 프로젝트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페널티로 벌금을 물리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페널티는 다음번에 입찰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 입찰을 못하면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납기는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컨설팅 기업에서 납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단 컨설팅 기업만 그럴까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서는 기업에서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회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기획서 작성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회의로 기획서 작성을 끝내려면 기획서의 완성도와 납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획서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해서 예정된 보고 시간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어떨까요? 이는 상사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작성자 자신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상사에게서 기획서 형편없어. 이게 기획서야. 라고 혼나기 싫어서 시간을 더 들인 것일 테니까요. 상사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이건 월급 명세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내가 납기를 미루는 1시간이 상사에게는 그 10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납기를 주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에는 나름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은 기획서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수행 주체들의 약속입니다. 특히 기획서는 다른 보고서와 달리 기업의 행보를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기획서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나로 인해 허비되는 시간과 인력은 많아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의 기획서를 완성할 때까지는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보고와 회의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흡하더라도 이번 보고에 자료를 제때 작성하지 못했다면 상사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한 번 혼나면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만회하면 되죠. 내 기획서는 70%라고 생각하기. 기획서는 기업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말로 의사소통입니다. 사전적으로 의사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통한다 라는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획서도 상사와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기획서가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 봅시다. 필자는 기획서가 혼자 야근하거나 밤새워 나온 문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문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진짜 기획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진짜 기획서를 70%만 이해한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채워야 합니다. 즉 진짜 기획서란 문서와 소통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기획서 작성을 완료할 때까지 상사와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획회의 때 기획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소통해야 하고 기획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를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기획서는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상사와 통해야만 진짜 기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서 가독성 높이기. 기획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사들은 긴 글을 읽기 싫어하고 시간이 없고 설득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핵심만 정리하여 짧은 시간에 설득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설득하려면 기획서 검토자를 읽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기획서를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읽고 싶어질 테니까요.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독성이란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읽혀야 읽고 싶어지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을 조합해 보면 결국 설득력이 높은 기획서의 관건은 얼마나 보기 쉽고 읽기 쉽냐가 됩니다. 보기 좋게 만든 기획서라도 읽기 어려우면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읽기 쉽게 만든 기획서라도 보기 싫게 만들면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화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만화책은 재미있는 그림과 핵심 문장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니까요. 첫 번째, 보기 쉽게 만들기. 어떻게 하면 보기 쉬울까요? 상사의 눈을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박 과장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기획서를 보는 시간만은 눈 건강을 챙겨줘야 합니다. 기획서를 볼 때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피로감이 덜한 색상, 그래프, 도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색상, 영상, 그래프 등은 눈에 피로감을 줍니다. 채도가 높은 색상은 눈의 피로감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문서를 처음 접할 때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문서를 이러한 시선 흐름과 반대로 흐르게 구성하면 보는 사람의 눈에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읽기 쉽게 만들기. 어떻게 하면 문서를 읽기 쉽게 만들까요? 상사의 뇌를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상사의 뇌를 편하게 해주려면 상사의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담는 도구가 익숙하다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이해하는데도 뇌를 활동하게 됩니다. 반면 도구가 생소하거나 복잡하다면 도구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뇌 활동이 많아집니다. 박 과장님이 기획서를 검토하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보인다면 10중 8구 이런 이유로 뇌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사가 너무 뇌 활동을 안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기획서를 다 읽기 전에 박 과장님이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없는 주제로 회의할 때 귀를 닫아버리고 조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눈 건강과 뇌 활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가 기획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만큼은 편안한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획서를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직관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해 직관은 첫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상대방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자세 등의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다면 호감을 갖게 되겠죠. 기획서도 첫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소개팅과 마찬가지로 첫인상이 좋아야 상사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기획서의 첫인상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시선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을 보고 보고서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기획서는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보기 좋습니다. 괜히 화려하게 만든다고 알록달록 꾸미거나 모니터에 튀어나올 법한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면 보는 사람의 정신만 사나울 뿐입니다. 실제로 유명 컨설팅 기업의 기획서들은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반면 메시지는 명확하죠. 여기서는 단순하면서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기획서 작성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화 방법 1. 나만의 색상 팔레트 만들기. 기획서 분량이 많아지다 보면 색상이 뒤죽박죽 되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파워포인트에 자신만의 색상 팔레트를 만들어 두고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해 자료를 작성하면 기획서의 색상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 색상은 기업의 로고, 색상이나 추구하는 색상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기준 색상의 채도나 밝기를 조절하면서 통일감을 주면 됩니다. 단순화 방법 2. 여백의 미 활용하기. 기획서 한 페이지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보면 뭔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깝죠. 혹시 모를 테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빽빽하게 작성된 기획서 장표를 보면 일단 한숨부터 나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핵심 내용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되는 A4 용지의 실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상으로는 운동장만큼 넓게 보이죠. 그러니 이것저것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A4 편집창 내에 여백을 줘서 작성 공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여백의 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하 여백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은데요. 발표용일 때는 20% 이상, 보고용이라면 10에서 20% 정도의 여백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획서 한 페이지에 제목과 헤드 메시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내용을 넣지 못하고 핵심만 담게 됩니다. 단순화 방법 3. 2차원 그래프 활용하기. 파워포인트는 문서 시각화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파워포인트 문서의 시각화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래프만큼 좋은 도구도 없습니다. 다만 초급 기획자일수록 3차원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기획서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기획서를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3차원 그래프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2차원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할 때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처럼 일반적인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큰 기획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 그래프면 충분합니다.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화려함보다는 얼마나 적합한 곳에 적합한 그래프를 넣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단순화 방법 4. 애니메이션 활용 자제하기. 파워포인트로 발표용 기획서를 만들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애니메이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으면 파일 용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보통 초급 기획자들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반면 컨설턴트들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흐름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기획서의 오타를 잡거나 레이아웃을 통일하거나 논리성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 만들기.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거나 회의할 때 시선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면접 비법에서도 시선 처리는 빠지지 않죠. 그만큼 시선 처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서의 구조가 상사의 시선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획서의 시선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흐름 만들기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보통 문서를 읽을 때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책들도 대부분 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서를 읽습니다. 이를 역행하는 문서를 보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읽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럼 기획서에서도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상사들은 보통 기획서를 볼 때 왼쪽보다 오른쪽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획서에서는 왼쪽에는 원인, 과거, 문제점, 요약 등 이유를 배치하고 우측에는 결과, 미래, 해결 방안, 근거 등 결론을 배치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시선 흐름 만들기 2.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설명한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규칙은 시선이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규칙으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라면 우측 그림처럼 시선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굳이 이런 해석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책들도 보통 한 문장 한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지만 전체 문장은 위에서 아래로 채워지죠. 이런 규칙에 따라 우리 상사들은 기획서를 볼 때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위쪽에는 원인, 과거, 문제점, 요약 등을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결과, 미래, 개선안, 근거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 흐름 만들기 3. 중앙에서 사방으로. 시선은 중앙에서 사방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획서 중앙에 제목을 배치하고 사방에 세부 내용을 배치하면 뭔가 의미가 확대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분석이라면 수업이라는 단어는
가운데에 두고 사방에는 수학 분석을 구성하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방법. 기획서를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읽는데 편안함을 줘야 합니다. 마치 집에서 있는 침대 위에 누워서 책을 보는 듯한 편안함 말이죠. 집, 침대는 편안함과 동시에 익숙함을 줍니다. 즉, 우리는 익숙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를 폈을 때 난해한 구조,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띄면 일단 거부감부터 듭니다. 거부감이 들면 편안하게 읽을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상사에게 익숙한 구조를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기획서를 읽을 때 편안함을 주는 두 가지 구조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통일하기. 기획서의 레이아웃이 페이지별로 달라서 일관성이 없으면 읽는 사람에게 혼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구성할 때는 미리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정해놓고 그 레이아웃에 맞춰 기획 재료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통일하면 읽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핵심 주장이 있겠구나, 어느 위치에 주장에 대한 근거, 배경이 있겠구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레이아웃은 제일 상단에 각 페이지의 제목을 담고 그 밑에 핵심 주장을 담고 그 밑에 핵심 주장에 대한 근거, 배경, 부연 설명을 담는 3단 구성입니다. 제목, 헤드메시지, 본문 순으로죠. 3단 구성을 활용하면 결론에 해당되는 헤드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근거에 해당되는 본문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갈씩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통일된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처음 보는 페이지라도 핵심 내용과 주장을 3초 안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프레임워크 활용하기. 상사나 경영진이 잘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익숙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책에는 5P's, 패스트 분석, 3C 분석, 가치사슬 분석, 수업 분석, STP 전략, 4P 전략 등 7가지 프레임워크를 활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프레임워크만 알고 있어도 하나의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좋은 기획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프레임워크 간의 연계성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포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는 3C 분석 중 경쟁사 분석 시 활용되고 이는 다시 STP 분석의 포지셔닝 분석에 활용됩니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는 3C 분석의 자사 분석 시 활용되고 이는 다시 수학 분석의 내부 환경 요인의 강점과 약점 분석 시 활용됩니다. 3C 분석의 고객 분석 결과는 STP 전략의 시장 세분화와 목표 시장 분석에 활용됩니다. 수학 분석의 결과는 STP 전략 수립 시 활용되고 이는 다시 보피 전략 수립 시 활용됩니다. 이처럼 각 프레임워크는 독립적이면서도 종속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계획할 때 자유자재로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1장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상사에게서 처음 기획을 지시받을 때부터 하나의 기획서를 완성하게 작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쫓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기획회의 합시다. 기획회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박 과장님이 다음 주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박 과장님, 무슨 회의예요? 라고 물으니 지난주 김대리가 제안한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기획회의야 라고 합니다. 아직 조사도 안 끝나고 기획서도 작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회라면 기획서든 뭐든 자료를 준비해야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획회는 말 그대로 기획을 위한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서를 작성하면 되지 기획회는 왜 하는 걸까요? 기획회는 내가 기획하려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대해 상사와 처음으로 공유하는 자리면서 결정을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아이디어가 적절하고 타당한지 검증해 기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사전에 낭비되는 노력을 예방하려는 거죠. 이처럼 기획회의는 기획서의 1차적인 설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사는 기획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명 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그 촉을 발동시켜서 기획회의라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상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통해 기획의 배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기획의 목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획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이 왜 필요한가? 수많은 책에서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념은 잠시 접어두고 실무 현장에서 왜 기획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을 하는 실무자는 대부분 상사의 업무를 지시를 받는 직원입니다. 직원 스스로 신사업 추진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상사의 업무 지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김대리처럼 박 과장님이 지시해서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대도하러는 답은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박 과장님도 기획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획서는 박 과장님이 사장님께 보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 과장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사의 업무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와 설득의 논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상사들은 친절하게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시나 질문을 통해서 기획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에 따라서 기획회의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상사가 기획을 해보라는 이유는 기획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기업은 외부적인 시장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해야만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닥사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성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필름 산업을 고수하다 최종적으로 부도를 당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시장 변화 대응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외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는 시장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2. 시장에서 경쟁의 확보를 위한 기획. 기업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우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세계적인 신제품 전시에 참석하여 경쟁 기업들의 신제품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경쟁 기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3.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기업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기획이나 홍보 기획,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획 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장성 있는 제품을 만들더라도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획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기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은 기획의 목적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말이죠. 박 과장님은 간단하게 쉽게 라는 말을 달고 산답니다. 간단하게 작성하면 또 수정할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박 과장님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기획의 목적을 설명할 때는 과장님 말처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분량도 꽤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 필요성에 따른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필요성에서 경쟁사 대비 우리의 기술력은 낮은 수준입니다. 라고 했다면 목적에서는 땡땡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식이죠. 즉, 기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충족시키는 사업 목적을 기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목적과 부합되는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표나 그래프 등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문장,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장, 좀 더 구체화한 뒤 다시 회의합시다. 무엇을 구체화해야 할까요? 이제 한 단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획서 근처에도 못 갔네요. 우울하지만 첫 단추는 끼었다고 위로하고 좀 더 달려봅시다. 박 과장님은 또 무엇을 구체화하라는 걸까요? 이미 충분한 분석을 했는데 말이죠. 진정 박 과장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한 문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들은 자료를 조사하느라 바빠서 정리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은 바다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였던 거죠. 즉, 바다라는 장소와 물고기라는 목적만 제시한 셈입니다. 이 정보만 듣고 실제 낚시하러 갈 수 있을까요? 동해안으로 가야 할지 남해안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필자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겠습니다. 굳이 안 가봐도 고생문이 훤할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더 미궁에 빠지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라는 장소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까요? 안면도의 땡땡항, 거제도의 땡땡항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사업 계획이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대상, 고객이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야 해당 고객이나 국가에 맞는 제품을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면서 얼음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까요? 모르긴 몰라도 1년 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는 차가운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물고기라는 목적은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까요? 광어, 우럭 등 물고기 종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맛과 어획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징어를 잡으러 서해안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 계획이라면 명확한 시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시장이라면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와 같이 구체적인 시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블랙박스 시장이라고만 하면 자가용인지 오토바이용인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차량용 블랙박스도 직접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시장은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카메라니까요.
신사업 측면에서 보면 기획의 구체화 경로는 다음과 같은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적용 분야 분석, 시장 수요 분석, 경쟁 구도 분석, 수익 시장 도출 순으로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무엇인가? 구체화 작업을 통해 기술 개발 아이디어도 추출했고 목표 시장도 도출했는데 곽 과장님은 그래서 의미가 뭐야? 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는 정말 못 알아먹겠죠. 도대체 박 과장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일 겁니다. 장표나 분석 자료마다 내 생각까지 넣어서 작성했는데 말이죠. 박 과장님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작성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보가 너무 많고 상당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와 달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합하면 좋을까요? 바로 분석 프레임에 따라 재정리하는 겁니다. 분석 프레임은 종합적인 검토에 최적화된 도구이니까요. 아마도 이것이 박 과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박 과장님은 이미 기획의 달인입니다. 그렇기에 머릿속의 분석 프레임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획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 과장님의 사고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그럼 3C 분석, 5포스 분석, 3P, 4P, 7S, 패스트, 스팁, 스왓 등 무수히 많은 분석 프레임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기법보다는 익숙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신입 직원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기법을 가지고 필자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분석 기법을 설명하는데 회의 시간의 90%를 사용하더군요. 정작 본론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회의는 끝나버렸죠. 우리 상사들도 신상을 좋아하지만 그것으로는 사장님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신상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김대리가 박 과장님과 같이 출장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김대리가 하겠죠. 이때 만약 김대리가 박 과장님이 아는 길로 운전하면 박 과장님은 곤히 단잠에 빠질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길이라서 편안하고 도착 시간도 예상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갖을 테니까요. 그런데 김대리가 박 과장님 모르는 새로운 뚫린 길로 운전하면 어떨까요? 박 과장님은 단잠은커녕 중간중간에 이 길은 막히는 것 같지 않아? 제때 도착할 수 있겠어? 등의 질문을 쏟아부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아는 길로 가지 그랬어? 라는 말을 빼먹지 않겠죠. 왜냐고요? 새로운 길은 익숙하지도 안정감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사에게 익숙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새로움은 익숙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박 과장님에게 기획 방법론을 강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탄생한 지 20년도 더 된 분석 프레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자가 신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사들이 그런 프레임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분석 프레임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한 후 종합적인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외부 환경은 다시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거시 관점의 환경은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변화와 같은 트렌드를 의미하며 이를 분석할 때는 대표적으로 패스트 분석을 활용합니다. 미시 관점의 환경은 트렌드에 따라 변화되는 고객, 경쟁사, 자사와 같은 우리의 직접적인 시장 환경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할 때는 대표적인 3C 분석을 활용합니다. 한편 내부 환경은 기업의 내부의 활동별 강점과 약점을 말하는데 이를 분석할 때는 대표적으로 가치사슬 분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도출했고, 차별화 방향도 도출했고, 차별화를 위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도 도출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정리했죠. 그런데 박 과장님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니요.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기획의 목적은 기획 회의 때 이미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박 과장님은 아직 이해를 못했나? 아니면 건망증이 있나? 등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사와 식당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죠. 상사는 뭘 먹을지 미리 정해놓고도 메뉴판을 보여주기 전에는 식사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마치 메뉴판을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 과장님께 어제 과음을 했으니 해장할 수 있는 식당에 갑시다. 날씨가 추우니 국물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신히 식당에 들어가는 데만 성공한 거죠. 이제 식당에 들어왔으니 메뉴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박 과장님의 말은 이런 메뉴판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뽑아낸 재료를 가지고 전략이 담긴 메뉴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 이용해 전략적 이슈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전략이 기획의 목적이 됩니다. 그럼 전략을 도출하는 데 적합한 분석 프레임은 뭘까요? 바로 전설적인 수학 분석입니다. 먼 길을 달려와 이제 수학 분석을 만날 때가 되었네요.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들은 수학 분석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 기술, 시장 등 여러 가지 분석들과 수학 분석 프레임에 투영하여 전략을 도출해 봅시다. 수학 분석은 기업, 공공기관, 개인의 대중적인 분석 프레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다른 분석 기법이 있지만 수학 분석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죠. 우리 상사도 수학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가적인 개념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분석 프레임에 맞춰 전략을 제시하기만 하면 박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결론을 잘 끌어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작성하기도 편할 뿐 아니라 보고받는 상사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학 분석 기법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 우리가 속한 산업, 시장 등 외부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것을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학 분석 절차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는 수학 분석 프레임에 맞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별 요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2단계에서 네 가지 요인을 교차 분석하여 전략 이슈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크로스 수학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서 분석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2단계 결과물인 SO, ST, WO, WT 전략은 개별적인 이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묶어서 사업 목표로 만드는 3단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에 잡히는 사업 단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장, 우선 목차를 작성해보고 다시 회의합시다. 기획서 종류 이야기. 이제 드디어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획서를 작성하면 될 듯한데 박 과장님은 목차부터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왜 박 과장님은 목차에 집착할까요? 목차는 맛있는 기획서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레시피 없이 요리를 한다면 맛없는 요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선 목차를 작성하기 전에 기획서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 목적도 다르니까요.
목적을 이해해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목차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책기획서, 사업제안서, 사업기획서, 투자유치 제안서, 마케팅 전략 보고서 등 다양한 기획서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기획서. 정책기획서는 주로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기획 대상은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R&D 정책, 정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책 등 매우 다양합니다. 참고로 정책기획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기획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는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획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는 기업 내부보다는 주로 외부 발주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라고 부릅니다. 사업제안서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우리 기업을 선정해달라는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형태로 일하는 기업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작성할 정도로 작성 빈도가 높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도 컨설팅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작성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 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주로 기업 내부에서 신사업 추진에 대해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기획서 유형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획서이다 보니 기업의 역량보다는 기획 아이디어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 체계의 내용과 구성도 사업기획서에 맞춰져 있으니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4. 마케팅 계획서. 마케팅 계획서는 기업 내부에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와 다른 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내용을 수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작성 빈도로만 본다면 사업 계획서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 한 번 작성한다면 마케팅 계획서는 기대 이상의 마케팅 성과가 나올 때까지 무수히 반복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도 마케팅 전략이 포함되지만 해당 전략은 사업 추진 전에 노출한 가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런칭했을 때나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가설에 맞지 않는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마케팅 계획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모든 기획의 끝은 결국 돈을 버는 데 있으니까요. 5. 투자유치 제안서. 투자유치 제안서는 외부 투자자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목적이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게 해주겠다라는 데 있죠. 따라서 투자유치 제안서는 금액적인 수치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라면 수치가 일부 틀리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투자유치 제안서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획서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고민의 핵심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가 아니라 친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가 있을 테니까요. 기업과 투자자 간의 관계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는 주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이런 정책 자금을 받고 있으니 기업의 기획팀에서는 매년 여러 개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일반 기업에게 지원한 목적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원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 차원에서의 이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세금이므로 개별 기업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 줄여 말하면 사회적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기업의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성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중점을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서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참 종류도 쓰임새도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기획서의 공통점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다라는 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목차 만들기. 목차가 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목차를 잡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차를 잡는데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는 계획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니까요. 이 책의 목차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책 목차도 이런데 하물며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기획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처음부터 정확한 목차를 작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의 정답은 없습니다. 필자도 15년간 제안서, 기획서 등 500권 이상의 크고 작은 보고서를 작성해봤지만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니 목차의 큰 뼈대는 동일할 수 있지만 내용이 같은 기획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획 목적에 맞는 스토리만 제대로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목차의 스토리는 어떻게 담을까요? 점점 미궁에 빠지죠. 이럴 때 수많은 책에서는 메세, 로직트리 등 논리적 사고 개념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적 사고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기획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개념이 암묵적으로 쓰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실용서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특히 초급 기획자라면 들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최소 몇 개의 기획서를 만들어 본 기획자라야 이런 논리적 사고 개념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 같은 초급자들은 단순하게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절대 독자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필자의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를 질문으로 쪼개고 스토리로 재배열한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합시다. 상사의 업무 지시를 질문으로 쪼개기. 계획의 초기로 돌아가 보면 계획이 상사의 업무 지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상사의 업무 지시에 맞는 콘텐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스토리로 바꾸면 목차가 됩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 내용을 펼쳐서 질문으로 쪼개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으로 단어를 쪼개봅니다. 이때 질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듯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으로 쪼갤까요? 질문으로 쪼갤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무수히 들었던 글쓰기 원칙인 6화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겹게 들었지만 지겹게 활용되는 글쓰기 기본 개념이죠. 누가 하지? 언제 출시하지? 어떻게 팔지? 어떤 아이템을 추진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왜 기획을 하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필요에 따라 n번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한 업무 지시 한 문장이 10개, 20개 질문으로 쪼개집니다. 우리의 박 과장님이 수시로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 쪼갠 후 재배열하기. 질문 쪼개기가 끝났다면 이제 유사한 질문은 그룹핑하거나 복합적인 질문은 분리해 봅니다. 쪼갠 질문을 분리하다 보면 어떤 질문은 3개가 1개로 합쳐지기도 하고 1개가 3개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룹핑된 결과물은 기획서에 담겨야 할 정보이면서 세부 목차가 됩니다. 기획서에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할지 정리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차는 정보라는 재료를 스토리라인에 맞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린 이미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책의 목차를 보세요. 이 책의 목차도 바로 스토리 라인입니다.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차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획회의를 준비하면서 박 과장님에게 이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약식이지만 시장 환경, 경쟁 환경, 내부 환경 등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사에게 이런 자료로 기획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목적을 설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했죠?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아이템을 추진해야 하는지,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을 실행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까지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사에게 기획의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요?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성과가 나올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계획을 어떤 체계로 추진할지와 언제까지 하겠다는 추진 일정도 포함해서요. 즉, 상사에게 기획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를 설득시키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필요성, 목적, 다음에 목표 전략, 다음에 실행계획, 기대 효과라는 흐름의 스토리 라인이 보이지 않나요? 이대로 목차를 구성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맨 앞에는 요약 페이지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우리 상사들은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5장. 이제 기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진짜 기획서의 의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드디어 기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이미 우린 목차라는 훌륭한 레시피를 갖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1장에서 얘기한 기획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기획서가 혼자 야근하거나 밤새워 나온 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문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진짜 기획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짜 기획서를 70% 정도만 이해한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의 소통으로 채워야 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맡기지 아니하고 잘 통합,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박 과장님, 사장님의 빙의 되어 기획서를 작성하더라도 가치관까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지려면 설득하거나 공감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즉, 진짜 기획서란 문서와 소통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기획서를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박 과장님과 사장님과의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기획회의 때 기획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소통했고, 기획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도출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소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획 목표를 달성하면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소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 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박 과장님과 사장님과 소통한 결과들을 4장에서 작성한 목차에 따라 엮어서 진짜 기획서는 결과물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럼 먼저 기획서의 큰 뼈대가 되는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대효과. 기대효과를 성과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기대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기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출액, 수익률 등과 같이 수치로 표현된 정량적 기대 효과가 있고요. 기업 인지도, 만족도 등과 같이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정성적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기대효과입니다. 2. 실행계획. 이 기획서를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지를 나타내는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시장에 뛰어들고 어떻게 판매하고 어떤 체계로 진행하고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기획 결과물은 돈이 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행이 전제되어야 하니까요. 그만큼 실행 계획을 잘 작성해야만 돈이 보입니다. 3. 요약자료. 마지막으로 요약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획서를 검토하는 상사들은 늘 바쁩니다. 100페이지나 되는 기획서 전체를 검토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요약자료가 필요합니다. 바쁜 상사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는 상사가 원하는 핵심적인 답을 요약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기획서 요약하기. 기획서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페이지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의 목적은 상사가 기획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는 상사들이 흥미를 갖게 해야만 기획서를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만약 요약 자료가 없다면 공들여 작성한 기획서가 휴지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흥미를 갖게 하는 요인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변덕스러운 상사의 내면을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렇다고 요약자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자의 경험상 10중 8구 먹히는 요약자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Q&A요. 스토리라인에 따라서 상사의 궁금증을 질문으로 만들고 답을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쉽고 짧은 시간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질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뽑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책의 스토리라인과 같이 기획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 목표와 전략, 실행계획과 효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목차형. 전체 기획서를 함축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는 형태입니다. 기획서의 목차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4장에서 작성한 목차를 예를 든다면 기획의 추진 배경, 대내외 환경 분석, 실행계획과 기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과 제시형. 맨 처음에 기획서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상사의 관심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사의 머릿속에 기획의 성과를 그림처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토대로 퍼즐을 풀어나가듯 정말 성과가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획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기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기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죠. 성과의 다른 말은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런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대효과는 실행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상된 결과물이 상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다면 굳이 기획을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기대효과를 너무 과장하거나 축소하진 말아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정량적 기대효과,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정성적 기대효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방식은 따로 사용하기보다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 상사들은 정성적 기대효과보다는 정량적 기대효과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는 매출액, 수익률, 시장 점유율 등과 같이 숫자나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치는 상사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한다면 상사에게 기획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량적 기대효과로서 제시하는 수치는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2. 정성적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는 기업의 인지도, 이미지 등과 같이 수치가 아닌 글이나 말로 표현합니다. 최고 기업이 되겠다.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겠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수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성적인 기대효과를 너무 많이 제시하면 오히려 상사에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상사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과 상관없는 주제라면 상사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내부 기획서에서 이 기획을 통해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면 상사가 관심을 보일까요? 대일 무역 적자 해소란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은 자신의 영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일 무역 해소라는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적인 입장에서 기대효과를 원하니까요. 이처럼 기대효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기업의 신사업을 위한 기획서라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바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사, 경쟁사, 고객 측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사, 경쟁사, 고객 측면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바로 기업의 미시 환경을 분석하는 3C 분석에서 말하는 자사, 경쟁사, 고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제 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획회의 때 제시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목적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목적은 어떤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방향이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란 기획의 이념적 기본 틀을 의미합니다. 주로 추상적, 관념적, 철학, 이상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루려는 지향점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목적이 작가라면 책을 쓰겠다가 목표가 됩니다. 작가가 되려면 책을 써야 하니까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서라면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목표는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라면 목적이 곧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 한 번에 풀코스를 완주한다면 목표와 목적이 같아지게 됩니다. 반면 우선 10km 코스를 완주한 다음 하프 코스를 완주하고 그 다음에 풀코스를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km 코스는 단기 목표, 하프 코스는 중기 목표, 풀코스가 장기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목적과 목표를 혼동될 수 있지만 목표를 통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분석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사업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사에게 땡땡땡 서비스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대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사업 목표를 제시할 때의 표현 형태는 전체 구조 형태, 로드맵 형태, 사업 단위 형태 등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이제 기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는 기술 개발, 생산, 품질 등 다양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우리 제품을 내놓아서 돈을 벌게 해주는 실행 계획은 마케팅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진출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돈을 벌어야 수익도 내고 우리의 월급도 나올 테니까요. 그만큼 시장에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에 우리의 제품을 내놓기는 쉽습니다. 많이 팔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냥 제품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획서를 작성해서 힘들게 만들어낸 제품이라면 많이 팔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도 누리고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제품을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내놓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SP 전략의 기본 개념과 분석 기준. 그럼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고민을 잘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내놓을지를 고민하는 것을 기획서에서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잘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따라하면 됩니다. 새로운 기법을 창조하는 일은 우리가 기획의 달인이 되었을 때 해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 프레임은 STP 전략이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기법이죠. 이때 STP 전략과 포피 전략의 선후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STP 전략은 우리의 제품의 고유 색깔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색깔을 만드는 것이죠. 반면 포피 전략은 우리 고유의 색이 입혀진 제품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판촉하고 유통함으로써 실제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TP 전략이 먼저 수립되고 포피 전략을 나중에 수립되는 순서입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기획의 궁극적인 목적인 돈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획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과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죠.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재무제표와 경영 성과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유식한 말로 재무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합니다. 재무계획은 기획서 작성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재무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매출 원가 분석 작업만 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으로 재무계획 작성에 들어가기 앞서 최소한 내 재무 정보부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계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추정손익계산서, 소요예산계획, 예산확보계획 등이 있습니다. 1.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손익계산서의 목적은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사업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제조 및 운영 비용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이때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의 목표 시장 규모에 달성 가능한 시장 점유율을 곱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예상 매출 수량의 매출 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소요 예산 계획. 소요 예산 계획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말합니다. 기술 개발 비용이나 생산을 위해 투자되는 설비도 포함되며 마케팅 활동에 따른 비용이나 지원 부서의 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예산 확보 계획.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소요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은 평상시에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기업은 늘 투자할 곳이 많고 써야 할 돈이 많은 법이죠.
반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언제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때, 한때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자초되어 그간의 투입 자금은 아무런 빚을 보지 못하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려면 필요한 시점에 맞게 자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